51명의 시민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객기는 북한 상공으로 넘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면 네. 우리나라 여객기인데 그렇죠. 그게 맞죠. 북으로 갔다고요? 납치를 당한 거죠. 공중에서. 맞아요. 하이제킹 당한 거예요. 하이제킹 당한 네. 거예요. 어머. 항공기가 납치된 거죠. 비행기 안에 네. 북한 사람이 탄 거죠. 네. 그래서 조종사를 총기로 위협해서 여객기를 통째로 북으로 끌고 간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아들인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이후에 어머니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미지를 활용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관련된 기록을 아예 지워버려요. 왜요? 왜냐하면 고용이는 제일교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교포라는 신분은 가정 배경이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권력을 손에 쥔 김정은인데 이런 약점이 있는데 자기 엄마를 뭐 부각하게 되면 이래저래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백두혈통이잖아요. 순수한 백두혈통으로 권력의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북한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엄마를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나는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또 대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자기 엄마를 내세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내세운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잘 알려진 리설주입니다. 네. 맞아요. 저렇게 항상 옆에 붙어. 맞아요. 저도 알 정도면 정말 많이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야, 팔짱을 끼고 그 전에는 못 봤던 모습이에요, 그죠? 네, 북한의 북한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이 의상을 봐도 되게 좋은 양장점 같은 데서 이렇게 되게 세련된.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 역사상 최초로 부인 리설주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리설주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빌려준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사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거는 국가 영부인, 지도자의 부인이라는 영부인. 그런 의미를.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First Lady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판 First Lady 시스템을 만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약간 농담처럼 던지면서 대통령 모시고 상수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같이 제가 찍어드리는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뭐 영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예, 하늘의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약간 정상 국가의 정상 외교에서 가볍게 나온 그러네. 이런 농담 같은 대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저는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되게 좀 놀랬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면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설주를 통해서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다라는 그런 영부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리설주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2022년 미사일 발사 그때가 11월인데 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설주 대신에 김주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김주애라는 이름도 사실은 추정해요. 네? 왜냐면 북한 매체에서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 대신에 무슨 존경하는 자제분, 뭐 사랑하는 자제분 그렇게만 나온 거고요. 주애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데니스 로드맨, 네. 그 NBA 시카고 불스에 뜨던 북한에 가서 김정은 다 만났잖아요. 네. 리설주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딸이 있는데 이름이 주애였다. 주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냥 주애라고 이름을 들은 거라서 그거를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정확하지 않아서 주애가 아이인지 어이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진에서 이설주는 사실상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네.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죠. 가장 최근에 비교적 최근인데 강원도 원산에서 열린 그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했는데 네.
거기서 김정은과 가까운 여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네네. 여기서 그들의 역학 관계가 딱 드러나요. 한번 자리를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아, 네. 자리. 자, 완전히 바뀌었네. 어? 야, 한단? 오, 완전 뒤에, 한참 뒤에 따라와요. 네. 올라가지도 못해. 어머. 저 보실 화면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어떤 네. 역동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행사 도중에도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부녀가 앞에 가고 자기는 뒤에서 떨어져서 가고 무슨 비서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거는 딸의 위상을 확고히 보여주려고 이건 당연히 연출된 거고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방금 카메라 구도도 뭐 감독님 너무 잘 보셨겠지만 이설주는 멀리서 그 멀리서 뒷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김주애는 완전 클로즈업 해갖고 정면샷이 돼버린 거예요. 네, 딱 센터에 그냥 두고. 그렇죠. 항상. 완전 중심 인물. 네.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디의 이미지가 교체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정 수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냥 눈으로 잠깐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내 리설주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딸이 물려받은 딱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내세우는 거는 네. 일단 4대 세습 하겠다라는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뭐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애민 사상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자기가 사랑한다 가족처럼 어, 그런 예. 거를 또 연출하는 그런 뭐 이미지 정치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한꺼번에 관리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심도 있고 체계적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이 된 것 같고. 네. 야,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김정일은 여성을 철저히 숨겨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고 김정은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계속 살짝 바꿔가면서 리더십을 연출했다.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이잖아요. 진짜 예. 다르다. 자, 이제 세 번째 대결 키워드. 자, 공개해볼까요? 피해 왕자. 네. 피. 결국에는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한 거는 네. 피를 봤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숙청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몰아낸다 이제 그런 말인데 북한에서 숙청은 목숨과 직결되는 겁니다. 사실 1950년대에 북한 내부에서 이 권력 다툼이 치열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뭐 김일성이 자기가 혼자서 다 모든 걸 가지려고 하니까 도전 세력이 있었고 네. 그 북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과 친한 연안파라는 게 있었고 네. 또 소련과 친한 소련파가 있었어요. 그 두 파가 연합을 해서 김일성을 좀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위기네요. 그런데 김일성이 이걸 사전에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다 준비를 해서 반격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이른바 종파 분자라고 해갖고 숙청을 시작을 하죠. 왜 그때 종파 사건이 중요했냐면은 6.25 전쟁에 대한 책임을 김일성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랑 이런 모든 거를 쓸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파 사건이었던 거예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준 거예요. 야. 그 이후로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장은종 관장님 요거 소재로 해가지고 약간 평양의 봄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종파 사건 주제로 해가지고. 아니 지금 얘기를 듣는데 이거는 진짜 영화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 감독님의 안위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갑자기 이제 안 보이시거나. 갑자기 안 보여주시네.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예. 보면은 북한의 3대 세습 중에 가장 피로 얼룩진 왕자를 만든 사람은 김정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정일은 김정은과 다르게 20년 넘게 후계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상 권력을 받자마자 마주한 건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100년 만에 홍수다, 가뭄이다, 거기다 해일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고난의 행군이라는 네, 이야기 네, 들어보셨죠? 5년 정도 시기 동안 33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자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요. 네. 어머, 어머. 그러니까 굉장히 살고자 하는 절박감, 절실함이 저 시기에는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 행군 시기니까 장군님은 옥수수죽 한 그릇만 드시며 밤낮으로 인민의 삶을 고민하셨다라고 했지만 우린 알죠. 이거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걸요. 그 특각이 나게 되면 벌써 철조망을 다 쳐놓고 지옥과 천국과 이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24시간 정전이 되는 것도 없고 가는 곳에는 북한에서 제일 이쁜 어린 처녀들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에는 제일 좋은 차들이 있었고 그 정원 안에는 마차도 있어, 마차. 영국 국왕들이 보면 그 마차 이렇게 금마차 같은 거 봤잖아요. 정원 안에서 뚜딱뚜딱뚜딱 하면 타고 다니는데 나도 전에 가면 세상이 엄청 아름답고 화려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이란기에 사람이 죽어나가 있고 그저 가는 곳마다 오물자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도로가 다 파괴되고 싸우고 그 난장판이더라고요. 전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고난의 행군 상황이면은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민심이 완전히 바닥이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탈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내민 카드가 선군 정치예요. 선군 정치. 어. 예. 선군 정치? 군인이 우선이다. 선군. 그래서 선군 정치를 강조하면서 군대가 혁명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중심의 사회로 북한 체제를 이끌고 가는 거죠. 야. 선군 정치 시절에 제가 군 입대했고 보위대장 직책까지 했는데 그 선군 정치 시절에는 군복 자체가 호랑이 가죽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에요. 도로가에 나가서 군복을 입고 딱 서서 격리 한 번만 해도 지나가던 차가 벤츠 군복이 다 섰어요. 군을 우대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있던 시기였고 그 시기가 바로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요. 군이 우선화되면서 민간이 이제 인민 생활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농장에 군이 치고 들어오는데 한 일주일 머물 거다. 집들 방 비워라. 무조건 방 비워야 돼요. 술 내놔라면 술 내놔주고 밥 내놔라면 밥 내놔주고 고기 내놔라면 고기 내놔주고 해야 돼요. 다 끌고 가면 농장원들 굶어 죽는 거죠. 군대가 직접 식량 배급이라든지 주민등록 또 심지어 사상 단속까지 다 담당했어요. 네. 그때 이 북한 주민을 감시한 건 또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생활수첩? 일기예요? 이거 자비판 그런 거야. 네? 도로 닦기에 불성실하게 참가했다. 이게 누굴 고발하는 게 아니고. 누구 동무 이러는 거 보면 친구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도 쓰고 남들 남 비판해야 것도 돼. 쓰고. 저거 이제 종합하면 생활총화예요. 생활총화. 나의 생활을 매일같이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검열하고 상대방도 검열하고 그리고 그거를 당에다가 보고하고. 당연히 하죠.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사상 검증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근데 그 생활총화가 뭔가 하면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자비판인데 8살 이상부터 60살까지는 그 생활총화라는 거 한 주에 한 번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자면 그 얼마나 사람이 그 짜증나겠어요. 근데 그 잘못은 놈인데 잘못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사교훈련 잘 안 해가지고 30점 맞아야 될 거 25점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문제 그다음에 자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다음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돼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가뜩이나 살기 힘들었는데 진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네요. 저런 게 진짜 강력한 방법인 게 사실은 이 체제에 국가의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게 뭐냐 서로 같이 욕을 하다 보면 공감도 되면서 점점 그 뜻이 더 커지고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하는 걸 이렇게 싹 심어 놓으면 단결하지 못하게 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 체제를 한 단계 더 올린 게 심화조가 있어요. 심화조? 네, 심화조. 자, 김정일이 전 주민의 출신과 또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한 조사를 더 심화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간첩 색출을 명목으로 시작이 됐지만 간첩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심화조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에요. 심지어는 부관 참시라고 있잖아요. 시체를 끄집어내서 예, 그 다시 죽은 뒤에도 간첩으로 몰리면 시체를 끄집어내서 총살을 하고 다시 묻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너무 무산이네요.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르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김일성 하면 굉장히 자애로운 네. 아버지상 해서 푸근하고 또 김일성 시대는 잘 살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김정일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경제도 안 좋고 국제 환경도 안 좋고 이런 것이 김정일이 상대적으로 아빠보다 카리스마도 좋고 이런 거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김정일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바로 김정일이 그런 점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 도구로 본 거예요, 도구. 맞아요. 그래서 김정일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잔혹하게 왕자를 지켜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피해 왕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바로 김정은인데 김정은의 그 등장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VCR을 볼까요? 로키 주제가. 어? 따봉까지.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뭔가 우와. 개방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뭔가 확실히 바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 그건 전에 못 봤던 모습들이고. 기대는 있었죠. 행보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정밀하게 공포 정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김정은이 집권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공포라고 하니까 저는 혹시 그 숙청 맞습니다. 맞아요. 네. 누구를 내 옆에 남길지 이제 그걸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사라진 인물이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요. 김정일 죽었을 때 네, 이 운구차. 운구차를 호위한 사람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 서열대로. 그렇습니다. 이 김정일 연구차를 호위한 8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의 다 사라졌죠. 거의 다요? 예, 아. 그중에 첫 번째 타겟은 이영호인데 북한 군부 최고의 실세이자 김정은으로 세습되는 과도기에 군부의 충성을 끌어낸 그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 세력부터 제거를 한 것이고요.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리영호의 후임으로 된 네. 사람이 현영철이라고 이미 무력부장인데 네. 이 사람도 숙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숙청의 이유가 김정은이 발언을 할 때 졸았다. 이제 그런 이유로 숙청을 당했는데 숙청 수준이 공개 처형으로 갔습니다. 그거를 다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다는 거 보여줍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장성택, 아까 말한 장성택 숙청을 할 때 북한 체제에서 박수를 일종의 물개 박수라고 합니다. 코 위에서 와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요. 유일하게 박수를 이렇게 요 스피드로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백두혈통입니다. 근데 장성택이 숙청되기 전에 삐딱하게 앉아서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지금은 다 그래서 이렇게 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또 하나는 5년 뒤에 이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하는데 네. 권력 앞에서 가족도 없다라는 것을 또 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사건. 충격적이었죠. 무서워. 정확히 사람 많은 데서 바로 그럼 네, 독극물로. 어머. 맞아. 완전히 좀 안에. 스파이 여행, 스파이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죠. 어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시 전 세계적인 뉴스였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네. 된. 이 영상이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돼가지고 누가 저 사람을 직접 공격했는지를 다 알거든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손에 뭔가를 묻히고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네, 이런 건 줄 알고 난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찍어바른 그 약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었고 나도 모르게 죽인 것 뿐이었다라고 한 그 말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걸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와. 북한 권력 승계 1위가 바로 김정남이었다. 그러니까 장자잖아요. 장자 네. 승계의 전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백두혈통의 사실은 장자도 아니고 네. 1순위는 자기 이복형인데 이복형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의 권력에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네, 없죠. 그렇게 해서 김정남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급이나 충성 100%인 인물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든 걸 김정은이 스스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1인 통치 체제인데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뭐 비토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김정일 시기에는 그래도 김정일한테 이건 아닙니다 지도자 동지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다 없으니까 다 쉽게 말해 예스맨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고 가면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 김정은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누가 더 잔인할 것 같으세요? 왕자를 지키는 방법이. 저는 생각보다 김정은이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김정일인 것 같아요. 셋 중에. 정신적. 왜냐면 인민들이 죽어가는데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서로 감시하겠다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을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게 만든 것 같고. 이제 어느덧 네 번째 대결 키워드입니다. 사실 북한 얘기에 이 주제가 빠지면 조금 섭섭하다. 이런 얘기까지 생각해 보는데 자, 공개해 주세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북한은 이제 이른바 그 화전 양면 전술 이런 걸 쓰는 나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전이라는 것은 화해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죠. 네. 북한이 딱 그런 네. 상황인 거고 한국과 뭐 대화를 한다라고 막 제스처를 취하지만 동시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하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바로 그런 거죠. 이번 히스토리는 유리 씨와 제가 함께 들려드릴게요. 1969년 12월 11일 12시 49분. 레이더망에 포착된 낯선 신호, 그리고 빠르게 반짝이는 붉은 불빛. 공군 상황실은 단숨에 얼었습니다. 곧이어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합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발견한 미식별 항공기. 그 정체는 51명의 시민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여객기는 북한 상공으로 넘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면 네. 우리나라 여객기인데 그렇죠. 그게 맞죠. 북으로 갔다고요? 납치를 당한 거죠. 공중에서. 맞아요. 하이제킹 당한 거예요. 하이제킹 당한 네. 거예요. 어머. 항공기가 납치된 거죠. 비행기 안에 네. 북한 사람이 탄 거죠. 네. 그래서 조종사를 총기로 위협해서 여객기를 통째로 북으로 끌고 간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납치된 분들은 어떻게 국내로 송환이 됐나요? 납북 직후에 조속한 송환을 우리가 요구를 네. 했죠. 그러나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항상 들어주지는 않았던 거죠. 네. 요지부동이었던 그 북한은 몇 달 뒤 기습적으로 이제 승객 일부만 돌려보내줬어요. 네. 총 51명이 타고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39명이었고요. 그러니까 11명은 아직도 억류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당시 그 여자 승무원이 23살이었는데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가 2001년에 남북 간의 이제 이상 가족 상봉 때 극적으로 모녀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무려 32년 만인 거죠. 비극이죠. 아. 아, 이게 따님이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40년인가 아이고, 못 알아봐. 못 알아보지. 32년인데. 못 알아보시네. 어떡해. 어머, 어떡해. 와. 저도 자식을 가진 입장으로서 저 장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사실. 아니, 32년 세월을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스튜어디스였으면 남한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잘 사는 인정 거죠. 당시에 그렇죠.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대한항공 입사했다고 막 좋아했을 텐데. 아니 근데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왜 납치해서 이런 비극을 겪게 만드는 거죠? 이게 김일성이 남한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통일, 민족의 단합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죠. 네. 이런 걸로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간첩, 납치, 테러 이런 걸로 남한을 뒤흔들려고 했어요. 한근의 무장사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의 명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람 목숨을 되게 쉽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권력이 뭐길래 권력의 세습을 위해서 북한 주민 그리고 또 네. 남한 주민들의 무고한 인명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걸 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김정일은 어땠나요? 그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나요? 맞아요. 아, 이것도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남북 간에 정말 변화가 오는 줄 알았었죠. 네. 불아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알고는 있네요.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뭐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아니 근데 이때만 해도 영화관이 극장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TV가 훨씬 재밌으니까. 매일매일 뉴스 속보들이 뜨고 또 막 저거 TV를 생중계로 보는 그거 자체가 약간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렇죠. 47년 남북 분단된 이후에 2000년에 드디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고 또 하나 여기서 사건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초청국의 국가 원수가 공항에 직접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보통. 근데 보니까 여기에는 김정일이 나왔잖아요. 영접을 하지 않는 게 그런 통상계의 관례를 깨고 김정일이 직접 와서 이런 마중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뤄진 게 6.15 남북 공동 성명이죠.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때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도 대외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결국 통일을 이루자. 이런 메시지가 이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발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는 동안 김정일은 진짜 뒤에서 원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진파 감지.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핵실험이구나. 이때가 참 안타까워요. 이때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분기점이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핵무기 개발. 이것은 김정일이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90년대에 탈냉전 시작되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말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세계 남북관계 개선하고 세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핵을 통해서 고립으로 들어가나. 근데 결국 고립을 선택을 해버린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남북 간의 관계를 막 개선한다고 하는 뒤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요. 2005년에 북한은 아예 핵 보유국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2009년 실제 핵실험을 감행했죠.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롭게 지내려나 보다 하고 VCR도 이렇게 웃으면서 봤는데 그것도 어떻게 결국 개선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손잡는 척하면서 또 뭐 정상회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던 그거 자체가 목표였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다 된 거고요. 김일성 때부터 핵 개발이 준비가 되어 왔었죠. 그거를 쭉 해왔는데 사실 93, 94년에 1차 핵위기가 있을 때 거부 한 거죠. 숨겼었죠. 그러던 것이 김정일에 와서는 그래 나 핵 개발하고 있어 라는 당당하게. 인정하는 정책으로 갔고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김정은에 와서는 나 이걸로 핵 강대국이 될 거야 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네.